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31강 초민복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세 번째 시간 한류의 출현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국의 주나라 춘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공자가 인사상을 들고 세상에 나온 것을 시대적 필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복잡계 이론인 헬만 하켄 교수의 시너제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공자의 출현은 일종의 창발 현상, emergent behavior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창발 현상은 시너제틱스 이론에서 가우스 임계점, 즉 크리티컬 포인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춘추 시대 공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가우스 상태란 무엇인가? 바로 주나라 유왕과 애처포사의 음행과 폭정이 만들어낸 국정 혼란입니다. 재위 10여 년간 유왕은 폭정과 음행을 일삼았고 왕비 신후에게까지도 궁녀들과 함께했던 기이한 음행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왕비 신후는 이를 거절했고 화가 난 유왕은 곧바로 왕비 신후와 왕세자 의구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처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백복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같은 카오스 상태에서 공자의 출현이라는 시대적 필연, 즉 창발 현상, emergent behavior를 가능하게 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가 서쪽 오랑캐, 서융의 침입입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신후는 복수의 칼을 갈며 친정 아버지와 함께 서쪽 오랑캐 서융과 결탁을 합니다. 서융은 주나라를 침입해 유왕을 공격했고 유왕은 제후들의 소집을 위해 다급히 봉화를 올리라 명합니다. 그러나 제후들은 이번에도 유왕과 포사의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왕과 새로 세자가 된 포사의 아들 백복은 서융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사는 족장의 포로가 돼서 서융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왕을 잃고 도망치듯 호경에서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주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타서 1800여 개의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난립을 합니다. 바로 춘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처럼 서융의 침입과 주의 동천 그리고 제후국들의 난립은 정치 군사적 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사상과 철학의 황금기입니다.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혼돈의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제자 백가들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가 춘추시대 공자와 공자의 인사상을 세상에 우뚝 서게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춘추시대 혼돈의 시대의 상황이 emergent behavior, 창발 현상인 공자의 출현을 낳게 합니다. 이런 공자의 출현, 인사상의 등장을 어찌 시대의 필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류의 출현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너제틱스의 관점에서 한류 출현의 카오스 상태, 크리티컬 포인트, 즉 임계점, emergent behavior, 창발 현상 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출현에서 카오스는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본의 거품 경제 상태를 가리킵니다. 거품이 만들어낸 혼돈과 착각의 시대, 이것이 한류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본의 거품 경제란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상승 현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간 그 시기의 일본 경제를 세상은 거품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품이 한창이던 그 시기 일본에서는 트렌디 드라마라는 새로운 드라마 장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사라지면서 트렌디 드라마도 거품과 함께 드라마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거품이 시작되던 1986년 일본 TBS는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 남녀 7인 여름 이야기를 방송합니다. 그리고 거품이 사라지던 1991년 후지 TV는 도쿄 러브 스토리를 방송합니다. 트렌디 드라마는 마지막 불꽃이었던 도쿄 러브 스토리와 함께 드라마 장르로서의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 시대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어두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거품 경제, 한류의 카오스 상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일본은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쿄 올림픽을 치르며 10%대 고도 성장을 기록합니다. 그 저력은 1970년대 초 1차 오일 쇼크 때에도 일본 경제가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이 시기 미국은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전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는 폐업과 실업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의 소형차들은 미국의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가득 메웁니다. 그로부터 6년 뒤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야기된 2차 오일 쇼크가 터지자 미국은 그 충격을 막기 위해 금리를 최대 21.5%까지 인상합니다. 엄청나죠? 결과는 참담하게도 제조업의 끝없는 추락, 실업률의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도 일본은 반사이익을 얻어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의 40%가 일본발이었습니다. 이러니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마침내 1985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압력을 넣어서 달러의 평가 절하와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이라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 마르크화는 7%, 일본 엔화는 8.3% 절상됐고 달러 가치는 하락해서 미국은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서 1986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리게 한 것이죠. 겁에 질린 일본 정부는 경제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의 인위적 활성화를 시도합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부동산 거품, 주가 거품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낳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거품인 줄도 모르고 신이 난 일본 사람들은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농담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정말로 버블 광풍 시대였습니다. 1987년 일본 기업들은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33개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통신회사인 NTT가 1위, 스미토모 은행이 4위, 일본 개발은행 5위, 도쿄전력 6위, 노무라증권 7위, 다이 이치칸교 은행 8위, 후지은행 9위, 미쓰비시은행 10위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이렇게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8개 일본 기업들 가운데 통신회사인 NTT와 도쿄전력을 뺀 나머지 6개 기업이 모두 금융회사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회사가 세계 10대 기업이라
그것도 6개씩이나. 이미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돈이 넘쳐나자 이 시기 일본 기업들은 국외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 매입에 광분합니다. 1989년 일본은 미국의 자존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록펠러 센터를 매입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미국 사람들은 이때 제2의 진중한 공습이 시작되었다고 울분을 표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본은 영화의 본고장 헐리우드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한창이던 1989년 일본 소니가 미국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픽처스를 매입하고 1990년 파나소닉이 유니버설 픽처스를 사들입니다. 마치 세상이 내 손안에 있소이다 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광기에 취한 듯 했습니다. 몰락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드디어 한류의 출연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거품이 사라지고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됩니다. 거품 경제 시기 6년 동안 인위적으로 쌓아올렸던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붕괴합니다. 일본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크리티컬 포인트, 한류 출현의 임계점이 됩니다. 먼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주가 폭락입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니케이 지수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산출 발표하는 가격 가중 평균 주가 지수입니다. 동경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신뢰도가 높은 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1990년 니케이 지수는 4만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10년의 끝자락인 1999년 13,00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곤두박질을 치던 그 해 1999년 신조어 한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TV 프로그램 수출 대1 무역 출초를 기록합니다. 일본 경제와 한류의 관계가 재미있죠?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바뀌는 2003년에서 2004년, 니케이 지수는 1999년보다 더 떨어져서 8,000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때가 바로 겨울연가 신드롬, 요ን사마 신드롬이 일본 전역을 휩쓸던 시절입니다.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일본에서는 주가 폭락과 함께 부동산 붕괴라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즈키 요시오와 센 마사오의 사례가 한류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 요시오는 영화 울트라맨과 고질라로 잘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미술 감독입니다. 그는 12억 엔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 시기 부동산 거품 붕괴로 파산을 합니다. 또 1965년 너를 좋아해로 데뷔한 재벌 엔카 가수 센 마사오는 스즈키 요시오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을 맞습니다. 그는 3천억 엔의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인가요?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그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1,030억 엔의 빚을 지고 파산을 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부동산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에서는 주가 폭락, 부동산 붕괴와 더불어 경제 성장률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거품 경제 직전인 1980년대 전반기 3.18%에서 4.46%였던 경제 성장률이 거품이 시작하는 1986년
2.83%로 떨어졌다가 일본 정부의 인위적 활성화 조치로 다음 해인 1987년 7.15%로 급상승을 하면서 거품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곤두박질을 쳐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1991년에서 94년 사이, 다시 말해 한류의 경쟁 시기, 도전기 정착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8%로 떨어지고, 한류 경쟁 시기 확장기인 1998년에서 99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를 기록합니다. 한류의 확산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드라마에 대한 경계가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일본 드라마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한 것일까요? 거품과 함께 사라진 1980년대 후반의 트렌디 드라마, 그 이후 1990년대 나타난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 이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가 보여준 반시장성 때문입니다. 거품이 사라진 1990년대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는 소재와 코드의 극단화 경향을 보입니다. 1차 한류 시대 경쟁 시기, 그 가운데서도 한류 도전기에 해당하는 1992년 방송된 일본 TBS의 줄곧 당신이 좋았다와 1993년 방송된 고교 교사는 강간, 근친상간, 이지메, 오타쿠 등과 같은 소재와 코드의 극단화 경향을 보여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입니다. 이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일드가 보여주는 폭력성과 성적 묘사는 아시아인들이 소구하는 바와 정면 배치됩니다. 지금 여기 반시장성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이란 당하는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 또는 타자에 대해 행하는 물리적 폭력의 명시적 표현입니다. 이에 근거할 때 1990년대 일본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의 폭력 비율은 75%입니다. 드라마 한 편의 4분의 3이 폭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 사회의 어두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치입니다. 폭력의 횟수는 드라마 편당 5회, 평균 편당 5회, 시간당 평균 8.1회, 폭력의 지속시간은 드라마 평균 회당 7.4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폭력의 횟수도 문제지만 폭력의 지속시간이 7.4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시청자들에 대한 고문의 수준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가능했다는 것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시청자들이 이 같은 고문을 스스로 자청하고 즐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드라마들이 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미 병적인 사회가 된 것이죠. 폭력은 도구적 폭력과 표현적 폭력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도구적 폭력이란 돈이나 물건 등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표현적 폭력이란 감정의 표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을 뜻합니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에는 도구적 폭력이 55.5%, 표현적 폭력이 35.5%를 차지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도구적 폭력이 많고 여성의 경우는 표현적 폭력이 많았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폭력의 유형이 달라지죠. 1990년대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에는 잔인한 장면이 외국 드라마보다 2.5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일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고통의 묘사도
외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상징적 처리 또는 건너뛰기와 같은 장면 처리 방식과 달리 집요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연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묘사가 폭력의 잔인함과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폭력 장면의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폭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성적 묘사는 크게 신체 접촉, 봉, 배드신, 강간, 탈의 등 5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일본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의 성적 묘사는 일본 드라마 전체 평균치보다 모든 항목에서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가 보여주는 이 같은 반시장성, 즉 소재와 코드의 극단화 경향, 폭력성, 성적 묘사 등이 바로 1990년대 한류 출연의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일드의 반시장적 특징들이 아시아인들이 드라마를 통해 소구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인들이 소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도인들은 외국 드라마를 자국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선호합니다. 56.4 대 27.6으로 외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자국 드라마 선호도의 2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외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를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아름다운 영상, 더 많은 정보, 오락적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이라고 인도인들은 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외국 드라마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지적합니다. 선정성 63.1%, 혼전, 혼외, 성교를 권장하는 듯함 51%, 폭력성 44% 순입니다. 이 밖에도 어른에 대한 공경심 부족 22.8%, 도덕적 가치와 문화 훼손 22.1% 등을 지적합니다. 한류 경쟁 시기 확장기에 해당하는 1998년에 발표된 윤선희 씨의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인도인들이 1990년대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를 보고 설문에 응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필리핀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22개 항목의 5점 척도 설문이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22개 항목 가운데 외국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혼전 성교, 폭력, 범죄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홍콩인들은 일드가 폭력적인가 라는 질문에 54%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일드가 외설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61%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1990년대 홍콩인들의 눈에는 일본 드라마가 외설과 폭력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10개의 부정적 진술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레이시아인들은 외국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노골적 성묘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제일 높았습니다. 폭력성 78.4%, 노골적 성묘사 91.4%였습니다. 윤선희 씨의 인도,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에 대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1990년대 아시아인들은 폭력, 외설, 선정성 등과 같은 비윤리적, 비도덕적 가치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 외설, 선정성은 1990년대 일본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일드밈입니다. 그러니 아시아 시장이 일본 드라마를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인 1990년대 한국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는 인의예지 사덕밈에 기초한 선한
드라마 시대를 열어갑니다. 마침내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 1999년 말 장발 현상인 Emergent Behavior 한류가 출연합니다. 신조어 한류가 등장합니다. 아시아인들이 인에 기초한 한국 드라마를 자연 선택, 네이처 셀렉션 한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이기적 본성의 작동 결과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순수 기질 지성을 지키기 위한 최적자, The Fittest로 한국 드라마를 자연 선택한 것입니다. 그 시기 한국에서는 춘추시대의 제자백가처럼 K-팝, 영화, 온라인 게임, 웹툰, 뮤지컬, 비보이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장르들이 1차 한류시대의 메인스트리밍 드라마와 동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혼돈의 춘추시대가 공자의 인사상을 요구했던 것처럼 일드로 혼탁해진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로 혼탁해진 아시아 시장이 한국의 선한 정을 요구합니다. 공자의 출현이 그 시대의 필연이었듯이 한류의 출현 또한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일드의 반시장성이 낳은 그 시대의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름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셨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